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는 최근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가속될 수 있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하시겠습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겠다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무엇이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짚어봅니다.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신용 집단대출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1년 정기예금 금리는 연 2%를 넘어섰습니다. 은행 이자 수익과 연결되는 예금과 대출 금리의 차이가 40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2부에서 집중 분석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김성민입니다. 주간경제 리포트 2부입니다. 2부에서도 한 주 동안 있었던 경제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도움 말씀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주간경제 리포트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부도 총 3가지 이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정부가 상법 개정안 추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 움직임 보이고 있다는 점, 또 대출금리가 뛰었다는 내용까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법무부와 국회가 집중투표제 의무화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 소송 도입 등 소액주주권 보호를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법 개정안 내용과 논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상법 개정안의 내용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굵직굵직한 내용들만 한번 다뤄보면 감사위원 분리 선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제 이사와 감사는 이제 주주총회에서 뽑는데 사실 이제 이사를 다 뽑고 이사 중에 한 사람을 감사를 시켜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감사위원이라는 것은 진짜 독립성을 갖고서 이 소위 말하는 체크 밸런스, 이 견제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분인데 그냥 이사의 일원으로서 또 그 안에서 또 많이 또 호선을 또 올해는 뭐 자기가 해 뭐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방지하고, 특히 또 이 내용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사위원을 이제 뽑을 때는 대주주의 의결권이 3% 미만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주주에 관해서 어떤 대주주의 입김을 받지 않는 그런 독립된 자리로 가달라. 그러한 지금 의도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재미난 게요. 전 세계에 이게 입법 사례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게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소액주주의 그런 어떤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러는데 이 뭐 우리 많이 좀 고민들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적절한 뭐 제재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경영권을 위축하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죠. 이 감사위원 분리 선임 내용인데 이사회 뽑을 때 함께 뽑지 않고 따로 뽑으면 또 어떤 점이 또 좋을까요? 자, 이거는 두 개가 같이 가야지만은 되는 겁니다. 집중 투표제. 그 집중 투표제와 이 소위 말하는 감사위원 분리위원이 같이 갔을 때는 감사위원이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을 집중 투표제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나온 후보 수의 숫자만큼 자기가 의결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한 표만 던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5명의 후보가 나왔다면 내가 5표를 던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 사람 한 사람에만 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한테 몰아줄 수가 있는 그게 집중 투표제인데요. 두 개가 같이 갔을 때 소액주주들이 이 소위 말하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어떤 감사나 또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렇죠. 아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게 많죠. 2003년도에 소보린이 SK 거기에 경영권 뭐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소보린 갖고 있던 건 14%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KTNG에도 카라이칸이 들어왔을 때 6.59% 갖고 와서 사회이사를 자기네 사람으로 심습니다. 그런데 그러고서 1,500억에 자기네들이 굉장히 수익을 올리고 나가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집중 이 투표제 지금 말씀드린 이 집중 투표제는 예. 뭐 많은 나라에서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칠레, 페루, 멕시코, 미국의 6개 주. 예. 일본 같은 경우는요, 1970년대에 이걸 하다가 예. 폐지를 해요. 아, 예. 어떤 이유로 폐지를 하면 주주들 간에 소위 말하는 싸움박질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고 이 경영권의 효율성이 굉장히 훼손됐다 그래서 1970년대 이걸 폐지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지금 현행법상으로 안 되느냐? 가능합니다. 예. 자기네 정관에 이걸 집어넣으면은 뭐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의무화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건데요. 사실 이 내용들이요. 2013년도 5년 전에 한번 입법 예고가 됐다가 재계에서 엄청난 반발을 하면서 그래서 다시 이제 접어든 상황인데 요번에 이제 다시 뭐 재벌 개혁이라든가 소액주주 강화 이런 것들 특히 또 시민단체의 출신들의 그 사람들이 많은 그런 주요 포스트에 가다 보니까 다시 나온 것 같은데 진짜로 적절한 뭐 견제를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경영권을 위축하는 방향으로 이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도 입장이 여야가 뭐 각자 다르고 할 것 같은데 입장 어떤가요, 현재 모습이? 지금 뭐 아주 세게 붙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야당에서 지금 이제 뭐 국회에 보면 법사위를 이게 통과해야 되는데 법사위 위원장이 권성동이 야당이잖아요. 벌써 자기네들이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자기네 나름대로의 상법 개정안을 냈어요. 그런 게 뭐냐면 차등 의견권을 줘라. 그다음에 뭐 주총에서 의견 정족수를 약화해라. 그다음에 감사위원 의결권 제한 이런 것들을 폐지하라.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법사위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태고요. 진짜로 몇 가지 것들을 이렇게 같이 뭐 모아서 잘 하면은 굉장히 좋고 또 소액주주 이런 것도 좋은데 저는 하나 조금 걱정이 되는 건요. 이렇게 소액주주 강화의 그 모습이 소액주주 권한의 강화로 끝나야지 이게 재벌개혁으로 지금 꼭 몰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런 재벌들의 상황이 사실은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책임을 강화하면은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문제고요. 또 이것도 뭐 이제 어디서 어느 언론에서 그러더라고요. 대한항공의 물벼락이 이 상법 개정안에 쓰나미로 왔다. 그런해서 지금 뭐 재벌 개혁 중요한 일이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두 가지를 엮어서 재벌 개혁으로 가는 방법은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한편 재계의 목소리도 한번 얘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기 세력 등이 국내 기업 경영을 간섭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한번 집중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 수오버린이 14% 갖고 들어와서 지금 하고죠. 그다음에 2004년도에 영국계 헤르메스라고 있는데 거기도 삼성물산 거 들어와서 거기도 한 400억 이 주가를 올리고 시세 차익 보고 나갔어요. 2006년도에 칼 아이칸이라는 데가 KTNG에 진짜로 이런 거기는 집중 투표제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회이사를 자기네 사람으로 함선 안 치는데 거기에서 온갖 거에 이제 참견을 하고 경영을 관여를 하면서 결국은 이 사회이사를 6.59%의 지분을 가지고서 사회이사 얻고서 경영에 관여를 하면서 또 많은 시세 차익을 먹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투기 뭐 하는 그런 펀드들이나 이런 자금들의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군요. 우리 다음 주제가 엘리엇인데 엘리엇이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데 1%밖에 안 갖고 있는데 벌써 1% 갖고도 좀 배나라 감나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취약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데이 트레이딩 주식 시장에서 데이 트레이딩이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순간적인 차익을 원하는 그런 장이 있는데 여기에 투기 자본이 와서 물 흐름을 틀잖아요. 그러면 투기 목적의 그런 헤지 펀드들의 진짜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진짜로 아주 우리가 냉철하게 이건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그러한 상법 개정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작용이라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 헤지 펀드들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악랄한 만행들은 예. 전 세계에 지금 수도 없이 있고요. 여기저기서 그 사람들이 지금 앞에 내놓는 게 소액주주의 그런 권리 강화,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혁 그렇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은 차액 먹고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슨 뭐 행동주의자 이러는데 아이고 참 양의 탈을 쓴 늑대 중에 늑대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자신들이 지분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에 정관을 수정하고 집중투표제 도입하라고 압박해왔습니다. 상법 개정안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엘리엇 관련 이슈까지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할 방침입니다. 국대 투자자분쟁 해결센터에 소송 제기하기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 우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법 개정안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틈새에 이용했다는 해석입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불합리한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엇이 중재의향서 제출했는데 정확히 뭘 중재해달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2015년대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그런 합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소위 말하는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을 산정하는데 부당하게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 그때 국민연금의 투자해결위원회 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복지부 장관이 뭐 얘기를 했느니 그다음에 관리본부장이 운영관리본부장이 뭐 했느니 뭐 이런 거에 지금 우리나라 법원에서 지금 뭐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제 판결들을 내리고 있다 보니까 그럼 정부의 정책 때문에 자기네들이 손해를 본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손해를 배상해달라. 근데 이 엘리엇이라는 데가 진짜 국제소송의 괴물입니다. 괴물. 엘리엇을 좀 설명을 드리면 1977년도에 폴 싱어라는 하버드 대학교 나온 변호사가 세운 건데요. 당시에 130만 달러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만은 지금은 350억 달러를 움직이는 세계 9위의 헤지펀드가 돼 있어요. 온갖 만행들을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에 가서 에너지 기업 뭐 정부가 개입했다 그래서 100조를 뜯어먹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갔을 때 4천만 달러어치 이 채권을 사요. 그리고 그거를 정부에게 다시 16억 불에 승소를 해서 16억 달러에 그걸 뭐 이 손해배상 소송을 얻는 등 거기뿐만 아니고 뭐 페루 뭐 그다음에 콩고 세계를 돌아가면서 하는 데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요번에 이제 삼성의 그런 이 합병 과정이 잘못됐다 이러는데 그거를 우리 한미 FTA 상에는 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를 해서 중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제도를 활용해서 니네 정부가 잘못됐으니 우리 개인 기업인 우리 인베스터한테 돈을 물어내라. 그 제도를 지금 활용을 해서 지금 정부에게 자 손해배상 지금 우리 소송을 갈 테니 그 전에 중재를 하려면은 중재를 하고 아니면은 90일 이후에 ICSID라고 ICSID라고 거기에 제소를 할 테니 그렇게 하셔 이러고 지금 이제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엇의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국민연금까지 부패가 이어지면서 엘리엇과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 이런 내용인데 이 합병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땠나요? 당시에 이제 합병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비율 합병 비율이 1대 0.35였어요. 그래서 제일모직이 이제 0.35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자기네들이 뭐 ISS에서 그 계산한 거면 1대 0.95까지는 받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 근데 우리가 투자해결위원회에서 12명 중에 8명이 찬성을 해요. 처음엔 반대를 했다가. 그런지만 이제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아주 적법한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통과를 시키는데 자, 첫 번째 국민연금이 10% 정도의 그런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당시에 반대를 하더라도 찬성될 분위기였어요. 이것으로 하여금 전체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지주회사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했거든요. 자, 그거. 그 다음에 이번에 중재위원회에다가 이런 중재의향서를 내면서 자기네 그런 거 낼 때는 자기네 손해 규모를 내야 되는데 그걸 계산을 안 했어요.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했냐면 지금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이
듣기 좋은 말, 하고 싶은 말만 지금 얘기했는데 네. 사실 지금 민사소송으로 네. 합병 무효 소송을 지금 삼성 물산과 제이모저의 합병 무효 소송을 내고 있는데요. 네. 법원에서 근거 없음으로 나왔거든요. 그 등등. 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재판을 보시면은 앞에 변에서는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자기네가 그 입맛에 맞는 것만 지금 활용을 해서 이 지금 정부를 이제 압박하려고 들어왔는데 지금 진짜 재계나 우리 경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얘네들이 무슨 의도로 들어왔어? 예, 예. 의도를 지금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하루 이틀 준비한 건 아니더라고. 우리가 찾아보니까 뭐 미국의 무슨 그 변호사들 회사 하나 뭐 제이슨 킴인가 뭐 하는 사람하고 예. 그다음에 스리크라운이라고 ISD 이 소송만 하는 그 유럽의 변호사들을 벌써 써갖고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예. 국내에서는 N 법무법인에 지금 이걸 맡겨갖고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진행이 돼서 과연 이길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예. 뭐 우리가 보기엔 그냥 우리처럼 법률 지식이 뭐 미천해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왜 하겠냐? 배경이 뭐냐? 지금 이거 찾아내는데 예. 좀 뭐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좀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소송이 애초에 성립이 가능한 소송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한번 자세히 한번 짚어주시죠.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소추된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것 때문에 됐다고 이제 네네. 생각을 뭐 여기서는 자기네 듣고 싶은 대로 이제 한 거죠. 해석을 하는 뭐 거죠. 사실상 근데 이제 이 관련해서는 삼성의 고임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기금운용본부장이 사실 이제 유죄는 받기는 받았어요. 예. 근데 다른 재판들에서는 이게 무죄로 돼 있거든요. 예,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거든요. 예. 그래서 일견의 그런 이 의견들이 색깔리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잘 가공을 해서 소송의 전문가들이니까 예. 자기네들은 이제 유리하게 이제 쓰는데요. 첫째, 소송이 안 되는 이유가 자기네 손해의 규모가 지금 안 나왔어요. 예. 계산할 수도 없어요. 저희가 계산한 걸로 보면 자기네들이 뭐 2,500억까지 얘기를 하는데 예.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이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활용을 해서 52,700원에 다시 팔거든요. 예. 자기네 산 가격을 얘기를 안 해요. 자기네들이 분명히 자기네 산 가격보다 높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네 손해를 보는 장사는 아니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더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었다. 그것도 그렇죠. 말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엘리엇이 이 현대도 건드리면서 예. 들어왔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 SK가 지금 도시바 공장을 샀잖아요. 예. 거기에도 지금 엘리엇이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막 어거지를 놓고 있어요. 엘리엇하고 3포인트라는 그 회사가 예. 도시바 거기에 14%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지금 팔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야 여기가 뭔가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그렇네요.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으니까 해적이 예상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바닷속의 해적 같은 느낌이 드는 것 해적인데 네. 진짜 어디 손자병법을 잘하는지 이게 성동격서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 아니냐.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심을 갖게 된 그 시작은 어디냐면요. 현대차의 그런 이 제안을 한 팀하고 네. 지금 소송을 하는 팀하고가 내부에서 달라요. 예. 그래서 지금 현대차의 의향서 낸 현대차에다가 뭐라 하는 데는 홍콩에 있는 엘리엇 어드바이저스고요. 예. 이 지금 한국 상대로 하는 데는 엘리엇 어소시에이시라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지금 서로 무슨 작전을 짰는지 예. 뭔가 이렇게 큰 그림 아래서 움직인다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 정부가 엘리엇의 이 중재안 받아들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론스타 때가 한번 이런 ISD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예. 중재안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중재안은 이제 받아들일 이유가 없고요. 예. 그럼 내가 뭐 이렇게 손해를 받았으니 뭐 갚아내시오가 아니라 그렇죠. 너 때문에 내가 아파. 예. 이러는데 거기에 뭐 중재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90일 이후부터는 미국에 있는 월드뱅크 산하의 국제 이제 분쟁 조정위원회에 가서 3명의 재판관으로 이뤄진 그 재판을 거치는데요.
론스타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뭐 이제 2012년에 시작을 했고요. 예. 2016년도에 최종 변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예. 그러니까 엘리엇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3, 4년 걸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요. 예. 여기에 쏟아부을 수 있는 경비라든가 이런 노력에 비해서는 자기네들이 내야 될 수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왜 무슨 의도로 들어오느냐가 사실 궁금합니다. 예. 한편 이외 엘리엇이 이번 소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타겟이 현대차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자, 엘리엇은 똑같은 행태를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예. 첫 번째,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진 회사를 추적을 합니다. 예.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지배 구조를 바꾸고 있는 시기에 있는 회사. 두 번째, 최근 실적이 나쁜 회사.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오너의 지분이 굉장히 낮은 회사. 예. 현대가 이거에는 아주 뭐 딱 들어가면 이렇게 100% 들어가는 데 없어요.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건 2015년대도 승계권의 그런 지배 구조가 바뀌는 형태에서 들어왔죠. 예. 2015년도 보세요. 그 당시에는 막 이 스마트폰이 안 팔리고 막 이럴 때거든요. 예. 그래서 실적이 낮았고 거기도 뭐 몇 프로 안 된 거 갖고 전체 100%를 활용을 하시니까 예. 거기만 찾아다니는 데가 여기입니다. 예. 근데 요번에 현대차 지난 3년에 비했을 때 30%에 지금 떨어졌고요. 예. 지분이라는 건 이 구조 보시면 알겠지만 몇 프로 안 되는 거고 전체를 갖고 있고 지금 이제 정몽구 회장에서 정의선 부회장으로 지배권이 넘어오는 먹잇감이 이렇게 아주 손질이 잘 돼서 나온 거는 없고요. 예.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뭡니까? 소액 주주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그런 대의 명분이 그냥 가득 찬 나라가 돼 있으니까 들어와서 한번 지금 자기네들의 이 발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상태죠. 예. 두 번째 이슈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찰은 엘리엇 관계자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엘리엇 측의 실무자 대부분이 해외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소환 조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네, 세 번째 주제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금과 대출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의 격차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지난달에는 예대금리 차가 40개월 만에 최대 기록했습니다. 은행들이 금리 인상기를 맞아서 대출금리는 발빠르게 올린 반면에 예금금리는 늑장 부리면서 찔끔 올리는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지적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예대 마진이라는 게 금융기관의 이제 수익성이거든요. 예. 근데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보면요. 예대 마진이 1.7%에서 1.8% 아주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요. 예. 근데 최근 지금 아까 4개월 말씀하셨잖아요. 예. 최근 4개월이면 뭐냐면 2017년 11월인데 그때가 뭐가 있었습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가 2.27%였어요. 예대 마진이. 근데 그게 4개월 만에 2.35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40개월 만에 뭐 이런 굉장히 예대 마진이 커지면서 예. 자기네들이 진짜로 이자 장사를 하죠. 손쉽게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죠. 예. 지금요, 금융계라는 거는 판이 바뀌었거든요. 예. 근데도 아직 이자 갖고만, 이 예대 마진, 금리 차이로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예대 마진 설명할 때 씨름, 스모 얘기를 많이 했어요. 둘이 붙어서 했는데 예. 지금은 그 판이 아니라 K1 종합격투기로 지금 이 금융계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가장 이 개혁이 덜 된 부분으로 OECD나 IMF에서 지적받고 있는 금융 분야. 예. 진짜 이거 뭐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예. 네, 여기에 대해서 은행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 보이고 있나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요. 심장 금리하고 연동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자기네도 올렸다 그러고 요새 특히 이제 주식 담보 부동산 담보 대출 규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주식 토지에 관한 이 담보대출 주담보는 지금 떨어지고요. 신용대출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올렸다 이러는데 지금 진짜로 이런 이 마인드로 갖고 있으면은 핀테크 뭐 이런 거에 지금 뒤처집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거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금융 거래에 대한 중개 비용이거든요. 예. 좋은 게 하나 있죠. 어떤 걸? 비트코인. 블록체인. 그러면 수수료가 그대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든 게
비트코인이고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시면은 진짜로 크게 다치는 그렇네요, 게 금융계의 지금 실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문제는 이처럼 예대 금리차가 계속 상승할 경우에는 부동산 실수요자들이나 서민 및 금융 취약계층들의 금융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대 금리차 상승세가 좀 잦아들어서 서민 경제에도 하루빨리 좋은 소식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총 3가지 이슈 살펴보셨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엘리엇의 한국 정부 상대 소송 움직임, 그리고 뛰는 대출금리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프로그램 예고 잠시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곧 출범 1년 맞습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1주년 앞두고 78.3% 기록하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방송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을 주간경제리포트에서 특집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양호의 주간경제리포트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국내외 이슈들 살펴보시면서 신중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